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회계사나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의 직업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와 IT 업계 경영자들이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험성을 미칠 수 있다며 개발을 일시 중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의 다음 희생양이 미 최대의 증권사 찰스 슈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7주 동안의 신고 동향에서 올해 세금 환급금은 지난해보다 11.3% 감소한 평균 2,93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를 변경하고 이제는 고위험군만 부스터샷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챗봇, 챗 GPT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죠. 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회계사나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의 직업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생성형 AI가 직업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연구 결과 회계사를 비롯해 수학자나 통역사, 작가 등 노동인구의 약 20%는 챗 GPT의 사용으로 업무의 절반 이상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노동인구의 80%가 챗 GPT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나 오토바이 정비사, 석유, 가스 노동자 등의 직업은 AI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생성형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라며 사라지는 일자리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트빈 센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무엇이 바뀔 것이고 얼마나 빨리 바뀔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변화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진은 대졸자가 맡는 444개 일자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챗 GPT를 활용한 그룹이 업무를 10분 먼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 발표한 논문에서 챗 GPT에 적용된 GPT-4 기술이 수학과 코딩, 의학, 법,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와 IT 업계 경영자들은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험성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최첨단 AI 시스템의 개발을 일시 중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는 어제 유명인사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공개 서한에서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최신 거대 언어 모델인 GPT-4를 능가하는 AI 시스템의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머스크 외에도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인 스테빌리티 AI의 에마드 모스타크 CEO, 에번 샤프 핀터레스트 CEO,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등이 서명했습니다. 또 세계적 AI 권위자로 꼽히는 스튜어트 러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컴퓨터 과학과 교수, 딥러닝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알파벳 산하 AI 기업 딥마인드 연구진 등 저명한 AI 전문가들도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공동의 안전협약이 개발, 시행되고 감사를 받을 때까지 거대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력한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간과 경쟁하는 AI 시스템이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통해 사회와 문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발자들에게 규제 당국자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이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대도시 중심 업무지구내 높은 임대료를 받는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도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을 향한 불안감이 이른바 A급 빌딩까지 옮겨가면서 모기지의 디폴트를 선언하는 자산 운용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 전역 대도시 중심 상업지군의 A급 사무실 임대 건수는 202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A급 사무실이 임대된 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3분기 101.881에서 4분기 101.411로 떨어졌습니다. BC급 오피스 빌딩의 임대율은 이미 지난해 1분기부터 줄곧 하락세였는데 이 흐름이 A급 빌딩에까지 이어진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줄이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체결한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게 되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대도시 업무지구 내 오피스 빌딩 소유주들은 막대한 투자를 거치고 체육관이나 스파, 식당 및 최신식 시설로 리모델링한 후 임대료를 높이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여러 위기 상황, 공실의 증가로 더 이상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디폴트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가 로스앤젤레스에 소유하고 있던 빌딩 2곳을 담보로 했던 약 7억 5천만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자산 운용사 핌코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트위터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을 담보로 잡은 모기지에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27년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모기지 대출의 규모가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데다 이 대출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 소규모 은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인 만큼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의 다음 희생양이 미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찰스 슈왑이 파산하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저금리로 7조 달러의 제국을 건설한 미 최대 증권사 슈왑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복합금융그룹인데 특히 증권에 강한 미 최대 증권사로 약 1270만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무려 7조 달러에 이르지만 최근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해 지난해 이 부분 손실이 급증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이 2020년과 2021년 저금리 당시 장기 채권에 대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 금리가 급등하면서 고객들은 증권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은행 계좌로 대거 옮기고 있습니다. 최근 찰스 슈왑의 주가는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찰스 슈왑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84% 하락한 53달러 85센트를 기록했는데 3월 8일 이후 25% 급락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광범위한 혼란을 견딜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며 위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위기 때마다 금융사 CEO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발언이 회사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 오드리 헤일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일은 지역 내 총포상에서 합법적으로 총기 7정을 구입했고 집에 숨겨왔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 경찰은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에서 총기를 난사한 28살 오드리 헤일이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내슈빌 경찰은 헤일이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는데도 최근 수년간 지역 내 총포점에서 총기 7정을 합법적으로 구입했고 이 가운데 3정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헤일이 범행 전까지 자신이 소유했던 총기를 집에 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헤일이 총기를 구입한 시기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6월 6일까지로 전해졌습니다. 존 드레이크 내슈빌 경찰서장은 헤일의 부모는 헤일이 총기 한 정을 샀지만 나중에 이를 되판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경찰에 그가 여러 정의 총기를 집에 숨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레이크 서장은 헤일이 지난 27일 빨간색 가방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섰고 부모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헤일은 이날 커버넌트 스쿨 교내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드레이크 서장은 이 학교 졸업생인 범인이 공격을 사전에 계획했고 쇼핑몰이나 일부 가족 등 다른 목표물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헤일이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불과 몇 분 전 친구에게 오늘 죽을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요. 지난 7주 동안의 신고 동향에서 세금 환급금은 지난해보다 11.3% 감소한 평균 2,93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IRS가 발표한 지난 3월 17일까지의 7주차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이 기간 총 7,186만 1,000건의 소득세 신고세가 제출됐고 이 가운데 약 75%인 총 5,391만 2,000건이 환급 처리됐습니다. 환급금 규모는 1,580억 9,600만 달러로 지난해 1,711억 3,700만 달러보다 7.6% 감소했습니다. 건당 평균 환급액 역시 2,93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305달러와 비교해서 372달러 줄었습니다. 회계법인 시비스 MHM의 빌 스미스 디렉터는 세금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0.5% 줄었지만 처리된 건수는 1.6% 향상됐다며 지난해에 비해 세금 환급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세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확대된 자녀 세금 크레딧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최대 3,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환원됐고 그 적용 대상도 17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역시 최대 1,500달러를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 올해는 자녀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560달러로 줄었습니다. 한편 세금 환급은 전자보고를 통해 신고했고 계좌 이체를 신청했다면 문제 없는 경우 21일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환급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소와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한 세금 보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지만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겨울폭풍 재난지역 거주민과 기업은 10월 1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고령층이나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등 고위험군만 1년에 한두 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마지막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이후 6에서 12개월 후 다시 접종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위험군에는 고령층과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면역 저하자와 임산부, 의료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외 건강한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WHO는 백신 접종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그룹 세이지의 조언에 따라 중간 위험군은 더 이상 초기 접종 세트였던 기본 2회 플러스 1회 부스터샷 이상으로 부스터샷을 맞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위험군에는 보통 6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한나 노이엑 세이지 의장은 중간 위험군의 경우는 추가적인 부스터샷이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다며 백신은 심각한 증상과 사망 예방에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추가 접종을 해도 해가 되진 않지만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의 변경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수준의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WHO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증상이나 사망 등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만 백신 접종을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동절기를 대비해 가을 한번 접종을 권하지만 고령층 등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는 봄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고차 가격은 평균 8%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전기차 테슬라의 모델 3는 지난해 9월 이래 가격이 21% 넘게 하락하면서 중고차 시장 가운데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고차 사이트 ICCars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 중고차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42,337달러로 지난해 9월 이래 21.5% 하락했습니다.
조사 대상인 전체 중고차 모델 가운데 가장 큰 하락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미 전체 중고차 평균 가격이 4.7% 떨어진 것과 비교해도 테슬라 모델 3의 하락세는 훨씬 가파르고 그 다음으로 하락폭이 큰 닛산 킥스의 마이너스 13.4%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 밖에 지난 6개월간 가격 하락폭이 큰 차종 10위 안에는 도요타 CHR 마이너스 11.9%, 제규어 이페이스 마이너스 11.6%, 도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마이너스 11.5%, 쉐보레 말리부 마이너스 11.4%, 도요타 라브4 마이너스 11.4%, 도요타 캠리 마이너스 11.1%,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마이너스 11% 등이 포함됐습니다. RC칼스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팔린 중고차 180만 대를 대상으로 가격을 분석했고 그 결과 지난 1년간 중고차 평균 시세는 8.7%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인피니티 QX80가 22.3%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닛산 아르마다가 마이너스 20.3%,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마이너스 19.9%, 테슬라 모델 3가 마이너스 19.3% 순으로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갔습니다. IC칼스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칼 브라우어는 중고차의 가격이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지난 1년간 지속해서 떨어졌고 특히 최근 6개월간 하락률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모델은 중고차 가격이 올랐는데 대부분 고급 차종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로 지난달 중고차 가격이 6개월 전보다 11.8% 오른 87,9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 GLS, 포르쉐 911,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포르쉐 718 케이먼 순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주요 명문대들의 학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의 학비는 8만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학비가 가장 비싼 학교로는 로드아일랜드주에 위치한 브라운대가 꼽혔습니다. 브라운대의 등록금과 기숙사, 식비 및 부대 비용이 포함된 연간 학비는 84,828달러에 달했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69,287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코넬대는 84,568달러로 2위에 올랐고 펜실베니아대 84,570달러, 그리고 다트머스대가 84,300달러로 나란히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8만 달러 이상의 학비가 드는 대학은 예일대 83,880달러, 듀크대 83,263달러, 캘리포니아 공과대 82,758달러, 스탠퍼드대 82,406달러, 컬럼비아대 81,1680달러 등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 가운데 프린스턴대가 76,040달러로 그나마 학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밖에 하버드대는 76,763달러, 매사추세츠 공과대는 76,763달러로 7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미 기업연구소의 경제학자 베스 에이커스 선임연구원은 오랜 기간 학비가 급등하다 보니 대학의 가치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며 학위들이 가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비 인상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학비 전액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스티커 쇼크로 분투하고 있지만 명문대 학사 학위는 졸업 후 수익 능력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명문대에서 인기 전공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조짐은 없다며 명문대 불패론을 시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와이주에서 김치의 날 제정을 추진합니다. 하와이주 하원은 지난 3일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22일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는 김치의 역사를 비롯해 발효식품으로서 최고의 영양 성분을 자랑하는 김치가 퓨전 요리에도 사용되는 등 국제적인 음식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겨울철 김치를 담그는 한국의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하와이주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면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 미시간주, 조지아주에 이어 미국에서 7번째가 됩니다.
인디애나주 하원은 27일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또는 성호르몬 주입 등 2차 성징을 위한 외과적, 화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불법화한 법안을 65대 30으로 가결했습니다. 주 상원은 앞서 이 법안을 36대 12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에릭 홀롬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로 효력을 얻게 됩니다. 법안은 18세 이전에는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나 사춘기 차단제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도운 의사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성발달 장애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2023-2024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 5천 개 등 총 8만 5천 개의 H1B 쿼터를 초과하는 온라인 사전 등록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사전 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청원서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I-129을 제출해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I-129 청원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고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90일입니다. 이후 이민서비스국은 제출된 I-129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뉴저지주는 어제부터 앵커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170만 가구 중 환급금을 은행 계좌로 받는 다이렉트 디파짓 옵션을 선택한 80만 가구에 수혜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 앵커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가운데 승인된 가구들은 이번 주 안에 은행 계좌로 최대 $1,500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만 가구는 늦어도 5월 말까지 수혜금 체크를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높아 오는 7월 시작하는 2023-2024 회계연도에도 총 $20억 의 예산을 배정해 같은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